이창용 총재 얘기를 좀 넘어가 볼까요? 경제 대통령이 나오신 것 같은데 이창용 하는 총재가 계엄 탓에 환율 30번 올랐다. 뭐 이 얘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거 윤형중 대표님이 조금 네.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어제 이창용 총재에 관련된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는 어제 보도 이후에 사실 이창용 총재 요즘 더욱더 언론의 주목도 많이 받고 그리고 상당히 그 부상하신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받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좀 아쉬운 게 어제 좀 해야 할 일은 금통위가 금리를 좀 내리는 게 아니었을까. 금리는 동결했죠. 예, 금리를 동결하면서 오히려 본인이 할 수 없는 본인의 영역이 아닌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쏟아내셨거든요. 하지만 그게 지금 사회에 너무나 그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메시지의 반향은 굉장히 컸지만 한국은행도 지금 타이밍에는 그 고통을 좀 분담하기 위해서는 사실 금리 인하 타이밍이었거든요. 물론 그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요건들, 뭐 이유를 따진다면 100가지는 들 수는 있습니다. 뭐 환율 때문이라고. 환율 때문도 있고요. 지금 미국 국채 금리도 너무 치솟고 있고요. 대외적인 경제권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한미 금리 차가 그나마 지금 조금 좁아졌는데 다시 확대되는 것이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좀 안정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고 좀 거의 얼어붙다시피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지금의 내수 경기가 너무 침체됐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금융정책도 재정정책도 다 굉장히 긴급한 처방이 필요한 시점. 그래서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이제 메시지를 얘기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건 두 가지 메시지가 가장 강력했습니다. 하나는 일단 뭐 정확한 어떤 근거인지는 모르겠는데 환율이 계엄 이후에 한 70원 올랐다. 네네네. 제가 이제 기억하기로는 계엄 전에는 한 1,380원 정도 하다가 이제 지금 오늘 보니까 1,455원 정도로 기억하고 떨어진 거죠. 네. 계엄 이후에 한 1,470원 때도 예. 한참 그 선에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보통 윤석열의 신변에 따라서 환율이 굉장히 안정되거나 하락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마침 체포되는 그날에는 또 이제 한 2원 정도 하락해가지고 안정됐었고 요즘은 하루에도 제가 환율 추세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본 적이 없는데요. 환율이 하루에 15원 이상 왔다 갔다 하는 경우까지 자주 물론 이게 아주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자주 벌어집니다. 근데 윤석열 체포 이후로는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이창용 총재가 한 70원 정도 올랐는데 그중에 30원 정도가 계엄 탓이다. 계엄 탓이라고 했던 게 이제 하나의 메시지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게 첫 번째 메시지였고 두 번째 메시지는 추경이 필요한데 추경의 구체적인 예산 그 금액을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15조 원에서 20조 원 정도의 추경 규모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재정정책을 이제 금융통화 수장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하지만 이례적인 만큼 굉장히 또 필요한 메시지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역할 분담으로 따지면은 정부가 사실 재정을 쓰는 곳이고 한국은행은 그와는 완전히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중앙은행으로서 금리를 통해서 통화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고 이거 완전히 독립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쪽을 얘기를 한 거잖아요. 정부 쪽을. 윤석열 정부 내내 정부 사이드에서 그 금통위 한국은행에 그 어떻게 보면은 금리 정책에 대한 메시지와 압박을 굉장히 많이 넣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오히려 거꾸로 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에 대해서 이 이야기들에 대해서 김준일 평론가님은 어떻게 네, 보셨어요? 저는 일단은 그러니까 뭐 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기준금리 수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동결을 하는 게 맞다고 봤어요, 개인적으로. 예, 개인적으로 동결하는 게 맞다고 본 이유가 이제 두 번 연속 내렸잖아요, 일단은. 물론 더 이제 경기 부양을 위해서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이제 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기준금리가 정말로 경기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문이고 이거는 한은이 공식적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기준금리 0.25 내리면은요. 경제 성장률 0.07이 올라간다라고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0.07도 소중하죠. 지금 소중한데 지금 여기에서 3.0에서 2.75로 내린다라고 해서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살아나느냐? 뒤에 얘기하겠지만 이거는 정부의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지금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환율이 제가 보기엔 심상치 않아요. 지금 외환 보유고 계속 줄어들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일시적으로 지금 잠깐 안정된 것 같지만은 지금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짧게 얘기를 하면은 환매 조건부 이제 채권 RP 있잖아요. RP 이게 계엄 사태가 터진 다음에 윤석열 이제 X라고 욕을 안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얼마나 지금 나라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무제한으로 유동성 공급하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랬죠. 그래서 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돈이 이제 금융기관이 돈이 없으면은
뭐 다 바꿔주겠다, 다 꿔주겠다. 네가 채권 가져오면은 이거 담보로 맡아놨다가 너한테 돈 주고 다시 이제 뭐 돈 갚아오면은 이제 채권 다시 돌려준다는 거. 이거를 무제한으로 하겠다라고 했어요. 지금 작년 그 12월 한 달간에 이 RP가 하느니 그래서 이렇게 RP 이제 받아가지고 돈을 꿔준 게 47조 6천억 원이에요. 한 달간요. 근데 보통 1년에 한 2조에서 3조 합니다. 보통 RP 하느니 해주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시중에 지금 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되면 뭐냐,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요. 환율이 한국 돈 가치가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환율이 지금 뭐 달러 가치가 올라간다는 얘기고 달러 상승 요인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도 인플레도 올 수 있죠. 인플레이션도 오히려 네. 지금은 당장 아니지만은 이제 또 이제 필요하면 빨아들이겠죠, 한년이. 그러니까 뭐 인플레이션이 당장 오지는 않는데 이런 환율은 바로 영향을 받죠. 지금 돈이 이 정도로 풀렸으면. 그러니까 사실은 환율을 생각해서라도 좀 생각해야 되고, 미국의 지금 기준금리가 레인지 길면 4.5잖아요. 미국 연준에. 우리가 3이거든요. 지금 1.5도 적은 건 아니에요. 예전에 하도 금리 차이가 나면 2%포인트를 너무 이제 오랫동안 그 정도 나서 자연스럽게 생각했지만은 여기서 더 내리면은요. 지금도 당연히 달러 강세인데 더 빠져나가요, 돈. 그렇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1%라도 더 주는 쪽으로 채권을 구매한다 그러면 미국 국채 구매하는 게 훨씬 나을 수 저도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 국채 구매 안 합니다. 미국 국채 구매하지. 돈. 안 그래도 미국이 더 튼튼해 보이는데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요. 지금 더 예. 불리해진 거죠. 근데 이게 윤석열이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그랬는데 나라를 박살내놨어요. 2시간만 해도 박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네. 금리는 좋습니다. 제가 두 분 이거 의견 좀- 짧게만. 지금 금리 인하를 좀 필요한 이유는요. 좀 크게 두 가지 얘기할 수 있는데요. 하나는 그 미국이 금리를 그래도 굉장히 단기간에 1%포인트 가까이 내렸습니다. 5.5에서 4.5까지 내렸거든요. 원래 한미 금리 차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하면은 물론 우리는 또 그렇게 빅스텝을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요. 지금 예대 마진이 상당히 계속 어느 정도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두 차례 내렸긴 했는데 그게 예대 마진 대출 금리에도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복현 원장이 원래 금감원장이 여기에 대한 실책이 있었거든요. 대출 총량 규제를 하다가 대출 금리가 올라가는 걸 한 1년 정도 1, 2년 정도 방치하고 나중에 이제 좀 욕을 많이 먹으면서 시정하고 금융권 규제를 좀 더 강화하고 약간 이런 식의 한번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최근에도 이 가상 금리에 대한 약간 메시지를 내고 있었던 차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경제에 굉장히 큰 책임 있는 최상목, 이복현 이 두 사람이 지금 정말 중요하게 해야 할 이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물론 이제 이번 금리가 종결된 건 좀 안타깝지만 이복현 원장이 이 대출 금리와 가상 금리에 대한 이 감독 강화는 충분히 좀 해야 할 지금 타이밍이라고. 대출 금리 너무 높아진 네. 상태다. 네, 그렇기 지금 또 때문에 은행들 실적도 너무 기준금리 더 좋습니다. 낮췄으면 좋았겠고 그 규제도 더 거기에 했어야 맞춰서 됐다. 했으면 좋았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아까 그거보다 사실은 더 이 정책적으로 논쟁이 심한 거는 추경 예산 편성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 주셨지만 이창용 총재가 그렇게 의견을 내도 예산 편성하는 건 정부니까 지금은 그러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결정을 해줘야 할 수 있고 국회가 또 동의를 해줘야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김준일 평론가님 그쪽 반응은 어때요? 어느 쪽 반응이에요? 최상목, 국회, 권성동, 이재명 뭐 누구든지. 그러니까 최상목은 일단은 추경 안 한다. 기본적인 스탠스는 이런 건 나는 진짜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최상목의 이제 스탠스를 이해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지난번에도 나왔어요. 정부 입장은 하반기에 집행할 거를 상반기에 거의 70% 80%를 다 집행을 하겠다. 라고 해서 추경은 최대한 안 하겠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스탠스고, 그리고 이제 추경이라는 거는 대통령 직무대행의 권한에서 좀 넘어간다 이런 쪽에 기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은 선택적으로 지가 거부권 행사할 건 다 하고 뭐 이러면서 또 하지 않아, 뭐 해야 되는 거는 또 안 하고 뭐 이런 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일단 추경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보십시오. 상반기에 우리가 경기 침체가 심하니까 정부가 지금 지출할 수 있는 돈을 70% 80%를 지출을 하면요, 하반기는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올해가 하반기에는- 그랬어요. 올해가. 예? 하반기에는 2024년에 그랬습니다. 예. 2024년. 그러면 돈이 안 남잖아요 하반기에는. 하반기에는 그러면 경기 침체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상반기에 그렇죠. 요만큼 올렸던 게 다시 침체가 되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은 조삼모사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상반기에 추경을 하고 뭐 이를테면은 예산 집중을 좀 덜 하면서 하반기에도 균등하게 어느 정도 하든지 아니면 앞에 몰빵하고 소위 말해서 뒤에 추경 안 할 수가 없어요. 언제 하든 제가 말하는 거는 추경을 안 하는 거는 불가능해요. 70% 예산을 지출을 다 하는데 어떻게 하반기에는 그럼 추경 안 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비상한 상황이다라고 다들 인식은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추경은 다른 것보다도 이 외국에 주는 시그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서 이어졌던 긴축재정, 건전재정이라고 쓰고 긴축재정이라고 읽는다. 돈 절대 안 쓴다라는 거에 대해가 기류가 우리가 바뀌고 이제 적극적으로 경기 부양을 할 거다라는 거를 시장에도 시그널을 주고 외국의 투자자한테도 시그널을 주고 뭐 이럴 필요가 있는 건데 매우 무책임하다. 최상목은 진짜. 갑자기 한 가지 짐작되는 게 있어요. 연말에 대규모 재정 적자가 날 가능성이 높죠. 현재대로라면. 그러면 추경을 편성을 자기가 하면 자기가 재정 적자를 불러온 주범이 되는 거야. 기재부 관료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낄 것 같아. 근데 추경 편성 안 하고 조기 집행하면 나는 땡겨서 쓰기만 한 거지. 추경 편성은 다음 대통령이 했어요. 다음 대통령이 한테 이렇게 책임을 떠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느낌이 딱 드네요. 그 최상목 그 권한대행은 저는 신념형 인간은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눈빛도 보면 조금 약간 불안한 그런 눈빛이 있고 그게 나쁘던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좀 듣는다라는 취지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이번에 이제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기묘한 결정도 어떻게 보면 기묘한 결정이고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지만 그래도 여기 의견과 저기 의견 좀 절충한 모양새는 좀 취했잖아요. 또 제가 느끼는 거는 이분이 다른 사람 말은 잘 안 들어도 이창용 총재 말은 좀 잘 듣는 것 같더라고요. 또 가까운가요, 두 분이? 뭐 어디 중앙일보 단독 보도였나요? 그 2명 임명하는 것도 이창용 총재의 조언이 있었다. 헌법재판관 임명. 있었다라는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사실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아무튼 이창용 총재 말은 좀 듣는 것 같고 제가 또 좀 방송에서 좀 주장하고 싶은 것은 또 재언하고 싶은 것은 이분이 아마 기재부 선배들 말은 좀 들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현재 부총리라든지 전 부총리라든지 그 굉장히 그 경제 관료 중에 이제 기라성 같은 분들이 조윤재 전 장관, 뭐 윤중현 전 장관 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저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경우에는 명분만 있으면 이분은 명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경제수석과 경제부총리로서 여태까지 야당의 추경과 적극적 재정에 반대해왔던 전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권한대행으로서의 국가를 잘 다스리고 싶어하는 또 본인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잘 관리하고 싶어하는 또 어떻게 본인의 욕망이 있을 겁니다. 그 욕망을 어떻게 보면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제언들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분은 좀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뭐 설날 이전에 추경 논의는 쉽진 않겠지만 저는 개나리 피기 전에 추경이 집행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개나리 언제 피어요? 요새? 요즘은 3월 원래는 말에 피었지만 그보다 좀 빨리 피지 않았나. 기후 변화 때문에 3월 초면 현재 결정과 함께 추경이 집행되는 그런 그림이 그려졌으면 참 좋겠다. 현재 결정 2말 3초 뭐 이렇게 되면서 그때 추경 집행되면 그나마 그래도 좀 정상적일 것 같은데 근데 갑자기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창용 총재가 조금 이렇게 추경해야 된다고 생각하다가 최상목 대행이 안 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압박을 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아까 그 얘기 맞는 것 같아요. 그 기재부 선배들 말씀 잘 듣는다고 하는 게 홍익표 전 의원이 지난번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진표 전 국회의장하고 홍익표 의원하고 가까워요. 김진표 의장이 최상목 대행한테 헌법재판관 임명하기 직전에 전화했다고. 어떻게든 임명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고. 물론 2명만 임명하라고 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영향을 줬던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재정 적자에 대해서도 한 말씀만 드리고 싶은데요. 요것도 제가 피해갈 구멍을 최상목 대행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상목 대행이 최상목 대행이 신경 써야 할 것은 재정 적자. 그러니까 이 정부가 이전까지 이제 많이 주장했었던 얼마만큼 세입 세출과 관련해서 재정 적자 폭이 크다가 아니라 애초에 세입 예산안에서 예상했었던 국세 통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걸 우리가 세수 펑크라고 얘기합니다. 아마 올해는 국세 수입을 382조 원 정도로 예상했거든요. 작년에 400조 원으로 예상했다가 350조가 들어와서 한 50조가 펑크 났잖아요. 근데 올해도 지금 정도의 경제 상황이면은 382조 원에서 한 3, 40조 줄어든 정도의 국세가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이 3, 40조의 규모만 조금만 줄여도 최상목 대행은 한 10조, 20조 원을 국가 경제를 살린 겁니다. 그거를 살리는 방법은
조속한 추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적표를 저는 최상목 대행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추경만 하면 됩니다. 초반에. 예. 항상 그 당사자 편에 서서 조언해 주시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거 할 수 그대로 좀 있습니다. 듣고 네. 해줬으면 좋겠네요. 정치권에서는 반응은 어때요? 근데 추경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되잖아요. 예, 뭐 국민의힘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요? 특히 이제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지역 화폐 뭐 이런 쪽으로 추경은 죽어도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재명 대선용 추경 절대 못 받아.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재명 대선용 빼놓고 나머지를 하면 어떻겠냐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근데 왜 이재명 대선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역 화폐 쪽은 이제 민주당 쪽에서 지역 화폐 재난지원금 25만 원씩 주는 거? 그러니까 재난지원금이 됐든 아니면은 지역 화폐 활성화를 위해서 그때 보조금을 중앙정부에서 네네네. 했던 거를 이번에도 다 삭감해가지고 민주당에서 또 예산안에서 넣었는데 그거 가지고 되네 안 되네 단독 처리하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일종의 이제 트레이드 마크인데 저는 이제 국힘이 이제 가장 두려워하는 거는 이제 탄핵은 이미 기정사실화됐고 조기 대선이 들어갔는데 행여나 추경을 해가지고 경기가 바짝 살아났는데 이게 다 이재명 덕택이다. 이런 이제 선전, 이제 홍보 이거가 먹힐 것이 굉장히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차피 뭐 경기는 안 좋은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번 대선이 경제 심판론으로 갈 것 같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어차피 경제는 망했지만은 그냥 이대로 가겠다라는 건데 무책임하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지역 화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뭐 그거를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데 어쨌든 하는 총재도 지금 해야 된다라고 아주 액수까지 밝혔잖아요.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이게 역대급이거든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번에 그 뭐죠? 코로나 왔을 때 그때 한 10 몇 조, 13조였나?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그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해야 된다라는 게 이창용의 얘기라는 거는 지금 이게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뭐 때문에 안 하고 때문에 안 하고 하는 거는 진짜 무책임하다. 예. 제가 또 국민의힘의 입장에서 조언을 한번 좀 드리고 계속해서 빙의해. 아니 이게 이번 대선이 민생 대선 뭐 경제 대선이 아닐 거라고 이제 예측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총선도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실책들 많이 했거든요. 갑자기 이종섭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보인다든지 실책이 많았는데 저는 결정적 장면이 이 대파 들고 흔들었던 대파값이 이 정도면 합리적이지 이 발언. 예, 이 발언이 정말 메가토크 폭풍으로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반응합니다. 지금 같은 경제 상황이 아마 그 뭐 헌재 결정이 뭐 2월 말에 나든 3월 말에 3월 초에 나든 뭐 4월과 5월까지 쭉 유지되면은 국민의힘은 정말 미래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국민의힘이 살기 위해서라도 지금의 경제 상황을 반등시킬 필요는 있거든요. 근데 반등시킬 때의 수단이 야당이 줄기차게 주장했었던 추경과 지역화폐로 살리는 모습은 죽어도 보기 싫다 이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솔루션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지자체장들의 분포를 보면 국민의힘 지자체장들이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광역단체. 그리고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법에 그 이미 국회에 확정된 예산의 안에 그 지방교부금을 얼마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 지방교부금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안 줘버렸거든요. 막 15조 원, 20조 원을. 아 맞아요. 그거 이제라도 줘야 됩니다. 예. 그거를 지금 주면요 어떻게 되냐면은 그것도 예산 조기 집행을 하면 됩니다. 추경하고 해가지고 조기 집행하고 하면 주면 그 지자체장이 선택할 수 있게 될 거거든요. 그 지자체장의 다수는 국민의힘 지자체장입니다. 그럼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이게 진짜 뭐 민생회복 지원금이든 아니면 온누리 상품권이든 뭐 지역 카페든 본인들이 지역 현황에 맞게 가장 적절한 정책들을 선택해서 쓰게 될 겁니다. 지금 안 그래도 지금 있는 예비비 없는 예비비 다 털어서 온갖 정책들 마련하고 지역 카페 쏟아붓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추경이 편성이 돼서 지역 정부에다가 지방 정부에다 보내기 시작하면은 지방 정부가 가장 효율적인 정책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다수니까요. 그 지자체장이 선택하는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4월, 5월 경제가 지금보다는 살아납니다. 그러면은 그 성과는 물론 지역 화폐 정책을 많이 선택하게 되면 거봐 야당 말 맞았잖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 결정을 선택하고 또 국민의힘 지자체장이 선택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성과는 그래도 여야가 좀 고루 나눠 갖지 않을까. 너무 야당이 가져갈까 봐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솔루션이면은 충분히 여당도 좀 받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지자체가 생각합니다.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경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면서 동의해주자. 국민의힘 권성동 아니, 지금 안 할 수 없습니다. 권영세 두 네. 분한테 이 이렇게 나라가 얘기하시는 망하는 걸 거죠. 보지 않으려면 안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사실은 권성동이나 이쪽에서 본인들이 뭐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예, 이게 그러니까 야당 좋은 일만 시킨다라고 정무적 정치적으로 생각할 거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가 결정되잖아요. 저는 이건 뭐 하나의 가능성인데 그러면은 그 국민의힘 지도부가 그 대선 후보와 논의를 해가지고 추경이 결정될 수도 있겠다. 추경 액수가. 예, 그리고 너무 늦어요. 너무 늦어요. 아니 뭐 그게 옳다라는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야당이 주장해가지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지만 대선 후보가 권한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일종의 여당 프리미엄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 때도 재난지원금이 결정돼가지고 그때 이제 미래통합당에서 막 엄청 반발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대선 후보가 할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 3월은 최소한 지나야 되잖아요. 3월 지나야죠. 그건 너무 늦지 않아요? 저도 늦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될 것 같다. 예측을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측을 해보자면 그렇게. 그러니까 될것 왜냐면은 같다. 그때 예전에 2020년 총선을 왜 졌는지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국힘 내부에서 그때 꼽았던 게 재난지원금이었어요. 재난지원금에 대한 스탠스를 우리가 잘못 정했다. 이 얘기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끝까지 반대할 거라고 보지 못하는데 어쨌든 본인들이 가장 유리한 방식으로 이렇게 하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이재명 표 예산은 안 된다. 뭐 계속 얘기하고는 있는데 대선 후보 나오면은 달라질 거다. 뭐 이런 말씀이시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좀 당장 내란 지원 이게 약간 내란을 지원한다는 것 같은 좀 어감은 이상해. 내란 회복 지원금. 내란 회복 지원금. 그러니까 내란을 회복시킨다는 거였잖아요. 내란으로 내란으로 파괴된 민색을 회복한다. 예, 그런 어쨌든 20만 원, 30만 원 당장 주는 걸로 하자. 만약에 이거 한다면 뭐 추경 필요할 텐데 이 논의가 본격화되기는 지금 말씀대로라면 쉽진 않겠네요. 뭐 여야도 그렇고 최대행도 이거 안 받을 것 같고.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이 이거를 주장을 해서 이게 통과가 되면은 조국 혁신당이 잘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네. 죽어도 안 하죠. 죽어도.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계단을 한 스텝씩 밟아 나가야 나는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스티뮬러스니까 자극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경기 자극하긴 하여튼 예, 말씀하시죠. 계단을 한 스텝씩 밟아 나가야 되는데요. 지금 구체적인 추경 항목을 가지고 다투기 시작하면은 추경 자체가 이루어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추경을 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는 논쟁을 1단계로 거친 다음에 네. 이거는 사실 아주 명백하거든요. 지금의 한국 경제 상황에서 추경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압박이 점점 더 강해지고 또 최상목 대행이 신뢰하는 사람들이 메시지를 내기 시작하면은 정부 입장이 조금씩 변할 겁니다. 거기에 이제 국민의힘이 응답하고 답변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명분을 저는 야당도 좀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그런 이제 제공할 수 있는 대안 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방 정부에 좀 권한을 주자, 예산을 주자,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창용 총재가 또 뭐 전 국민 보편적으로 지원금 주는 거는 또 좀 약간 거부감이 있는 네, 발언을 저는 뭐 했는데 생각이 그런 다르지만 것들로 수용을 해주는 게 좋겠다. 오히려 그런 메시지를 그분이 내는 게 저는 최상목 대행을 설득하는 데는 굉장히 좋은 메시지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틀로라면은 민주당 입장에서도 이창용 최상목이 내는 이런 메시지들을 잘 수용하면서 추경으로 가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를 두자 이런 네, 말씀입니다. 지금 민주당은요 구체적인 뭐 지역 화폐라든지 구체적인 항목을 얘기하지 말고 일단, 추경을 하자는 쪽에 집중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추경을 하자. 동의하세요? 아니 저도 동의해요. 예, 지금은 항목 가지고 뭐 할 거 아니라고 보고요. 결국은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서 다 평가를 합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여야가 안 그래도 야당 지지율도 많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말씀을 드리고 좀 너무 이제 독주한다. 그리고 뭐 이제 이런 프레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본인들이 유리한 걸로만 지금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뭐 본인들이 양보할 거는 양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000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7,000TTCO 받아가세요.